그 정점이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선언과 7월 23일 날 있을 전당대회,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확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제 제가 어떤 분에게 듣기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수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도 인벌브가 돼 있거든. 네. 왜냐하면 그 특검법에는 지금 명품백 플러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까지 다 포함하는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이른바 문겐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은 본인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건 전개 과정이 또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하고는 상관이 없어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이거는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차피 거부권 행사될 테니까 무기명 투표로 이어지는 재표결 과정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게가 조금이라도 더 쏠리는 순간에 확 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지금의 보수가 그 오늘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내가 보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차기 대권 지지도에서 28%예요. 그러니까 반면 이제 진보층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44%의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의 중심 세력으로 그래 너뿐이야라고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서 이른바 뭐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윤의 스탠스를 가지고 돌격 앞으로 할 거냐, 그거를 보수가 기대하는 거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결심을 할 거냐, 헤어질 결심을 할 거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헤어질 결심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예. 그 구심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될 거냐? 그건 약간 퀘스천 마크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마땅한 주자는 없죠. 마땅한 주자는 없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도 좀 약하지 않냐?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지가 커리어가 너무 겹치지 않냐. 기본적으로 가장 큰 약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근접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느냐. 다음 대선에서. 네네. 그게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김종대 의원님? 글쎄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은 그 총선 때 실패한 2조 심판론을 또 들고 나오는 걸 그렇죠, 지금 보고 지금. 있는 네네. 거거든요. 오히려 더 표독해졌더라고. 표현상으로 보면은. 네. 저는 이분은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쓰시는 분이다. 과거에 꼭 그 없는 죄를 조작해낸 고문 기술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보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법 기술에 대한 과신이 강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어떤 그 응징, 심판 또는 뭔가 이런 부분에 종결자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정치에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일 뿐더러 여차하면은 야당을 무력화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이만한 전략 자산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그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돌격대 선봉에 나서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 말고는 이 정권 내에는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도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간극보다는 결국은 누가 해결사냐 이런 사고가 있는 것 같고 또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최상병 건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나 이런 것들 특검에 대해서 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이 사람 성향 자체가 또 검찰주의자고. 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의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은 결국은 정권에 있어서 야당의 사법 리스트를 극대화하면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본인이 기획자로서 자리매김하고 들어오겠다는 뜻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입법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지금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단순히 뭐 법안 몇 개 무력화가 아니라 무더기 통과 거부권 이렇게 되면서 입법권 자체를 형해화하거나 지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성이 꽤 네, 있죠. 네. 상황상. 국민들에게 정치의 효용 가치를 일단은 확실히 그 훼손해버리는. 네. 이래서 정치 신뢰도 자체를 낮춰버리는 전략. 근데 아니 저기 피켓 시위하고 저런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도무지 여당 모습이 아니라 야당 될 준비, 야당 워크숍 하는 것 같은. 예. 예. 아니 그런 원에 느낌이 들죠. 스스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 국회 상임위장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그 특위를 하는데 우리가 원외 정당이냐 뭐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한다는 거. 아니 적어도 본인들이 네. 집권 세력이라는 건 까먹은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완전히 까먹고 진짜, 있어 지금. 예. 예. 아니 자기들이 여당인데 상임위장을 안 들어가겠다 아니, 보이콧하는 것 물론 나는 자체가. 민주당이 진짜 승리하는 길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힘에 의해서 신음해 왔던 걸 힘으로 되받아치겠다 이런 방식엔 난 찬성하지 않아요. 특히 이번에 시한을 짧게 주면서 상임위원장 이렇게 그 풀어가는 모습보다는 더 여론으로 압박하는 게 민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민주당의 참다운 승리지 힘으로 승리하는 게 참다운 승리라고 믿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행태는 뭐냐면 여당의 품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의 책임감은 이제 자기들은 감수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야당이 다 책임지고 국회 이러면 가만 안 놔두겠다는 뜻이에요. 때마침 야당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야당 낼 준비하는 거고 여차하면 상권 분립에도 도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난 비춰지는 거지. 이게 삼권 분립에 그게? 도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입법권을 갖다가 흔들어대고 무력화하면은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권을 갖다가 저기 뭐 예산, 법안 뭐 이런 거 그러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나서서 이 상황을 좀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 교정 규칙이에요. 저기 상대방은 어떻게든 설득이나 정치가 아니라 힘으로 놀릴 수 있다. 아니 저기 있지도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당선돼서 집행유예로 나가 보궐선거 치를 것이다. 상정되지도 않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먼저 행사하는. 이런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된 이런 지금 도치법의 그렇게 정치가 하고 있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이게 그러니까 막는 거지 이게. 도치법의 정치네요. 그러면 혼란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피해는 뭐 국민들이. 국정 혼란상이 더 심해진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거를 누가 해결할 사람은 딱히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진짜. 예. 이거를 거중 조정자가 나타나서 뭐 할 만한 사람? 아니 사실은 한다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그런 캐릭터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전투적이면 전투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 거중 조종자로서 뭐 여야의 이런 가운데 서서 뭐 협상을 조금 독려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해결책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레베츠키 그 지블렛 그 교수들 얘기는 법으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절제력과 포용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규범에서 문제가 생김 제 아무리 규칙이 뛰어나고 법이 좋아도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게 그 3년 전에 낸 책의 저자들의 논지입니다. 네. 이번에 나온 속편에서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데 일단은 민주당은 국회법을 얘기하고 있고 네. 또 여기 저기 뭐냐고 국민의힘은 헌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부권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거부권이 횟수 제한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렇게 막 14번씩 우리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냉전 그것도 끝나고 마찬가지. 막 전쟁 이국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승만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자 미국 상원이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권한은 굉장히 절제력 있게 사용하던 권한입니다. 네. 그게 필리버스터만 된 모든 법안을 소수가 막아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67표가 필요한데 불가능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태까지 미국의 수없이 많은 개혁 법안을 좌절시켜 왔다고. 그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이런 권한으로 해서 중요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상원이 저지한다는 건 너무나 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뭐든 올라오기만 하면 그냥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양극화가 되는데 걱정이다. 지금 여기 보라고. 우리 경우에도 상호 견제하라고 만들어준 권력을 그걸 더 숙려하고 더 정치를 해서 합의하라고 만들어진 예외적인 조항이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시행령이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가 네. 무너지는 건데 민주당이 이기는 길은 그런 거를 회복한다. 그게 중요하다. 이게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은 민주주의의 회복성에 있다고 보는 건데 똑같이 이제 이런 법을 무기로 해서 권한 행사를 하기 전에 이게 힘과 힘의 충돌인데 그럼 절제와 포용은 없어지는 거거든. 이게 무슨 뭐 시정 잡배들이지 그래 이게 무슨 여기서 정치가 그러니까. 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른바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이 네. 21세기가 민주주의의 위기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선거 결과로 뽑힌 대통령이나 뭐 이런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 결과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가 많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대중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중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아직은 못 찾아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 상식선에서 정치가 움직여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22대 국회 문 열자마자 당론 법안이 한 20몇 개쯤 되는 거 아니에요? 당론으로 그렇죠. 지금 예, 예. 처리하겠다는 나왔죠. 법안이. 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슨 당론 법안이 이렇게 많냐. 앞으로 그럼 22대 국회 내에 당론으로 처리하는 법안이 몇백 개나 더 나오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아니 아직 이제 시작인데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상정도 안 보니 돼도 법을 그러니까요. 벌써 그러니까 완전히 대통령들이 벌써 얘기하고 있죠. 극단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한데 더욱 고민이 되는 거는 이게 해결책이 안 보인다는 게 더 고민이죠. 그러니까요. 조금 뭐랄까요? 이럴 때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 누군가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현인 그룹이 있다고 봐요. 그게 어떤- 바로 전직 국회의장단 모임 같은. 헌정회가 어제 뭐그 헌정회하고는 달라요. 헌정회하고 달라요. 네. 그런데 가끔 모였는데 옛날에 쓴소리 바른 소리가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배울 점이 참 많았는데 요즘 그거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난 김영호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이지만은 굉장히 진정성 있고 나름대로 통찰력도 있던 분이고 그 네. 외에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 없어. 보면은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이래 보면은 절제와 균형을 촉구하는 그룹이 없죠. 현재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개혁신당 같은 경우 역할이 네. 좀 완충지대로서의 어떤 그 우리가 역할을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3당으로서 역할을 기대했던 거고 이러는데 선거 때 크게 힘을 못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양성을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현재.